강한 햇빛과 습한 날씨, 높은 온도로 각종 피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질환인 두드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로 가려움과 발진,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당기거나 아픈 혈관 부종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적절한 조치를 하면 금방 개선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원인 감별이 필요한 두드러기부터 만성 환자일수록 여러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방치했다가 만성 질환이 되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두드러기를 물리치는 법. 건강 365에서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정창규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동산병원의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두드러기잖아요. 네. 사실 두드러기는 언제나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사라지는 우리가 흔한 피부과 질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알레르기 내과에서 이걸 본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요. 왜 알레르기 내과를 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두드러기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많은 두드러기 환자분들, 특히나 만성 두드러기라는 이런 환자분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어떤 두드러기를 단순 피부 질환이라고 보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리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원인 감별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상당수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어떤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뭐 대사증후군, 어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약물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검사받고 그리고 치료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드러기 얘기하면 또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김선희 아나운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 예전에 오전에 라디오 방송하다가 네, 같이 했죠. 갑자기 다리가 막 간지러워서 그냥 허벅지를 이렇게 긁었거든요.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다리에 허벅지 이런 데 두드러기가 생기더니 방송 50분 끝날 때쯤엔 다리 전체가 두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막 긁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깜짝 놀랐었는데 뭐 시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드러기의 주요 증상은 어떤지, 또 이게 대체 어떤 질환인지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두드러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에 어떤 발진이 일어나는 이런 팽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팽진과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병도 있어요. 그것을 혈관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팽진과 혈관 부종이 뭐 동시에 나타나거나 또는 각각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드러기 피부라고 하는 이런 팽진은 다양한 크기로 피부에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동반되고 주로 가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피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가렵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또는 이제 어떤 접촉성 피부염이나 이런 나타나는 발진과는 좀 다르게 팽진은 한번 나타나면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피부가 정상화되거나 또는 그 팽진이 위치가 계속 옮겨 다니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러기 환자들이 제 외래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환자들에게 이제 피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거의 뭐 보여줄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는 밤이나 뭐 또는 원인 없이 계속 생겼다가 새벽에 심하게 끓고 가렵고 부풀어 오르고 이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외래 오실 때는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드러기의 또 다른 증상,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 즉 혈관 부종, 맥관 부종이 있습니다. 혈관 부종이라고 하면 팽진과는 다르게 알레르기 물질이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빠져나오고 없어지는 데까지는 뭐 하루가 아니라 주로 뭐 수일 동안 걸리기도 하고 이게 가려움 증상보다는 주로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보니까 당기거나 또는 이제 아프다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드러기라는 게 언제 또 일어났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일단 증거로 사진을 딱 찍어뒀다가 교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간지러운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드러기가 일어났는데 배가 아프고 에잉? 숨이 찬다. 어머나. 네, 이게 너무 간지러워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럴 이럴 수가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팽진의 특징도 있지만 혈관 부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 부종은 주로 이제 눈이라든지 입술이 붓는다, 그렇게 이제 얼굴이 주로 이렇게 붓는다는 분들도 있지만, 뭐 손이나 발이 붓거나 또는 뭐 관절이 부어서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고, 관절이 붓다 보니까 뭐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추후에 이제 저희 내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가 아까 팽진과 혈관 부종이라고 했는데, 이런 팽진과 혈관 부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혈관 부종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뭐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는 어떤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을 꼭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어떤 복통이나 어떤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장이나 어떤 호흡기 개통이 붓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두드러기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낫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독 오래 안 낫는 경우에는 치료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드러기를 이렇게 혈관 부종, 팽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급성 두드러기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겪게 되는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이렇게 굉장히 가렵다가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를 주로 급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두드러기 증상이 6주 이상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고,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짧게는 뭐 1년 미만이 있지만 주로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 뭐 길게는 8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불편감이 계속 이제 악화와 호전을 반복을 하고 어떤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과적인 이런 증상들, 그리고 뭐 우울이라든지 수면 장애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두드러기 환자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두드러기가 앞에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내과에서 종합적인 어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드러기라는 것도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두드러기가 우리 음식이나 약물 알레르기처럼 뭐 알려져 있는 특정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아의 경우에는 뭐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밀가루,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수시간 내로 이렇게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를 주로 이제 음식 알레르기가 있지 않나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인에서는 어떤 소아일 때는 어떤 두드러기를 일으키지 않던 뭐 어떤 음식이나 약물이 성인이 돼서 새롭게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두드러기는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뭐 코로나 감염 이후에 계속 두드러기가 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바이러스라든지 뭐 어떤 장내 세균총들의 문제들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어떤 면역 시스템이 혼란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분비하는 뭐 세포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두드러기 세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는 비만 세포라는 이런 세포를 자극하는 자가항체라고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항체들이 우리 피 속에 생기게 되고 이런 자가항체들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가항체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경우를 자가반응성 또는 자가면역성 두드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드러기를 발생 기간에 따라서 뭐 6주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급성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를 다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어떤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냐, 어떻게 보면 만성 두드러기를 발생할 수 있게 유발하는 원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긴다고 해서 자발성, 즉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런 유발 요인이 있는 두드러기는 주로 이런 유발 요인이라고 한다면 피부 자극이라든지 어떤 외부 환경들 요인들, 그리고 뭐 열이라든지 이런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어떤 유발 인자가 있는 경우를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는 두드러기나 유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자세한 진료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꼭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면역 시스템에 혼란이 오면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왜 몸에 이렇게 탈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두드러기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좀 잘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시스템이 교란이 일어났다 또는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항체가 생기는 원인이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면역 체계들이 교란이 생기면서 두드러기 세포, 비만 세포를 자극을 하는 이런 자가항체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알약, 뭐 항히스탐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신 면역 억제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제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제인데요. 전신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또는 억제를 시켜서 두드러기 증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기보다는 면역력이 이상화 생긴다든지 또는 교란이 생긴다든지 또는 과활성화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두드러기 자체만 있어도 환자들이 가렵고 또 일반 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네. 더 힘들게 하는 이 동반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떤 질환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드러기, 특히나 이제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질환들을 동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만성 두드러기 중에서 10년 이상 증상이 굉장히 오래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어떤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대사증후군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증상을 단순히 피부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혹시나 내가 동반된 다른 질환들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같이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드러기가 자가 면역성 질환하고 같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이제 검사를 또 받아봐야겠네요. 네, 대표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 증상인 광과민증이라든지 또는 뭐 찬물에 손을 담궜더니 색깔이 변하거나 뭐 통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자가 면역성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자가항체가 면역 체계가 이상화가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 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이런 자가항체 유무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은 자가혈청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하는데요. 검사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자 피를 뽑아서 그 피에서 혈청이라는 물질을 분리를 해서 환자 피부에 찔러 넣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 자신의 피를 자신의 피부에 찔렀는데 그 찌른 부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 환자는 피 속에 자기 두드러기 세포를 자극하는 어떤 자가항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검사들로 인해서 두드러기의 유발인자가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두드러기 만성 환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을 다 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악화 요인들, 유발 요인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가능하면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맵고 뜨거운 음식이나 술과 같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가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우리가 고등어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돼지고기,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이런 고기들 종류에서는 이런 그 조직 안에서 히스타민 물질이 굉장히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두드러기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또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대표적인 예로는 쫄리는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햇볕에 노출시킨다든지 또는 건조한 환경들, 이런 것들은 두드러기, 특히나 또 가려움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권장하는 치료 계획을 잘 따르고 어떻게 보면 약제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서 이런 유발 요인들을 확인을 하고 회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좋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의 두드러기가 원인 없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두드러기 중에서 뭐 그냥 저절로 생기는 어떤 자발성 두드러기라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원인이 없습니다. 이게 몸속에 두드러기 세포를 자극하는 항체가 있다 보니까 특정 원인 없이도 계속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증상 조절을 위해서 뭐 어떤 원인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고 그런 자발성 두드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약물로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이런 물질이 있겠고요. 증상에 따라서 약물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꾸준하게 복용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다시 이렇게 1세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좀 졸음이 많이 오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이런 졸음이라든지 입마름이나 눈마름 뭐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1세대, 2세대의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드러기 환자에서는 환자가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수면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권장을 드리고 증상에 따라서 이런 2세대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증량을 하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해서 복용을 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내도요. 이 여름철만 되면은 실제로 이 손에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게 약으로 잘 안 되니까 주사를 맞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 주사도 혹시 항히스타민 주사인 거예요? 이게 주사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병원에 같이 안 가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주사를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주사도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맞아도 되는 주사가 있고 어떤 증상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사용해야 되는 주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 목표라고 한다면 증상을 완벽하게 조절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이런 게 치료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히스타민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충분한 양을 사용을 하는데도 환자가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전신 면역 억제제라든지 어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면역 억제제는 이름에서부터 면역을 억제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떤 신기능이라든지 신기능 이상들, 그리고 감염을 더 잘 생기게 한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고지혈증을 생기게 하는 등의 이런 부작용들이 상대적으로 보고가 돼 있다 보니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아까 MC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사를 계속 맞는다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라면 생물학적 제제 종류 중에 하나인 졸레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졸레어라고 하면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이게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 두드러기 세포, 두드러기 원인 세포라고 하는 비만 세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포를 자극하는 어떤 IgE라고 하는 알레르기 물질, 알레르기 항체에 그 주사제가 결합을 해서 그 항체가 두드러기 세포를 직접 자극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두드러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는 처음에는 이제 두드러기보다는 천식 치료 약제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천식의 경우에는 6살 이상 소아에서, 그리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12살 이상 이런 소아들에서도 연구가 다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계명대학교 동서안병원의 이런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주사 치료제들, 어떤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또는 현재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어떤 경구 치료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임상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피부에 쓰는 약은 뭔가 좀 독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졸레어 같은 약물 좀 오래 복용해도 괜찮나요? 이게 약에 내성은 안 생길까? 좀 걱정돼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이게 약이 피부약이 독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먹어도 되냐? 독약. 또는 몸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게 그렇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급성 두드러기에서 사용을 하는 어떤 치료제 중에서는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를 아무리 올려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전신적으로 투여가 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약제들을 오래 사용했을 때는 뭐 어떤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보통 뭐 2, 3주 내에 증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약제들을 꾸준하게 사용할 일들이 잘 없긴 한데요.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있듯이 6주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이상, 8년 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약제들을 과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내성이 보고가 돼 있거나 어떤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가 처방한 항히스타민제를 충분하고 꾸준하게 드시고 복용하시는 것이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두드러기 환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려움증이잖아요. 이거 긁어도 계속 가려운데 긁으면 더 덧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가려울 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가려움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피부 보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피부가 건조해지는 뭐 겨울이라든지 뭐 아니면 본인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피부 건조증 자체가 피부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는 어떻게 보면 본인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이런 적절한 보습제를 찾아서 충분한 양을 수시로 발라서 피부 건조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피부를 긁는 행위 자체가 그 밑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게 더 가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랭 두드러기 환자가 아니라면 피부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 가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드러기가 흔한 증상이지만 이게 만성이 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정창규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